자, 수업을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마도 세포생물학, 일반 생물학, 그 다음에 분자세포생물학 이런 데 있고 유전학 이런 데서 다 배웠을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전학이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DNA 복제에 관련된 내용을 하겠습니다. 사실 분자생물학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거는 지금 DNA가 복제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익숙하죠, 굉장히 여러분. DNA가 이렇게 복제되는 두 가닥 지금 이 더블 스트랜드가 하나의 더블 스트랜드가 동일한 두 개의 더블 스트랜드가 되는 과정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 생명체에서 핵심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NA 복제는 동일한 정말 똑같은 DNA 두 가닥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매우 빨리. 왜냐하면 DNA 두 가닥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대다수가 세포 분열 때문에 그렇죠. 세포 분열이 일어나려면은 세포 분열이 세워라 내워라 일어나지 않아요. 그 전에 그 S기 때 이 DNA 복제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일어나야 되고요. 동일한 가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또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DNA 그 첫 번째 섹션에서는 DNA 이 복제 과정의 구조적인 전반적인 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많이 봤을 겁니다. 이 DNA 이 특징들, DNA 구조의 특징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셀슨과 스타의 실험, 여러분 유명한 실험 있죠? DNA가 반보존적 복제라는 것을 증명한 그 실험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DNA 복제는 그 샤가프의 룰, 샤가프의 법칙과 또 왓슨과 크릭의 DNA 이중나선 모형에서 나와 있듯이 AT와 GC가 서로 페어를 이루는 이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의 아주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죠. AT, GC 룰이.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두 DNA 가닥이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되고 각각의 새롭게 합성되는 가닥의 주형으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가닥을 우리가 도터 스트랜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걸 퍼렌탈 스트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퍼렌탈 스트랜드가 주형이 되고 새로운 도터 스트랜드가 거기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모형처럼 생겼죠. 여기 보시면. 물론 이 모형은 처음에 이제 왓슨과 크릭이 이중나선을 제시할 때 나타낸 겁니다. 처음에 이게 목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모형이 굉장히 복잡하죠. DNA가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분자들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복잡하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DNA 복제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두 더블 스트랜드가 한 더블 스트랜드가 두 개의 동일한 더블 스트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게 바로 DNA 복제가 되겠어요. 1950년대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메셀슨 스타일의 어떤 실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죠. 지금 우리 너무나 이 반보존적 복제라는 게 당연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보존적 복제, 반보존적 복제, 그다음에 분산적 복제 세 가지 모형으로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보존적 복제는 원래 그 부모 가닥이 있어요. 퍼렌탈 스트랜드가 있는데 얘들이 그냥 자기끼리 되고요. 이것이 그냥 주형으로서 새로 생겨내는 그 이중 가닥의 주형으로서 기능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가닥은 계속 더블 스트랜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미 컨서버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DNA 이중 나선 복제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분산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 마음대로 어느 부분은 두 가닥이 같이 가고 어느 부분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패턴이 없는 형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세 가지 모형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모형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를 증명한 실험이 바로 메셀슨 스타일의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도 왓슨과 크릭의 모형에 따르면 반보존적 복제가 맞을 것이다. 셋 중에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반보존적 복제가 옳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실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설이 그거겠죠. 그러면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보존적 복제면 이게
반씩 들어가잖아요, 그죠? 원래 부모 가닥에 반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그것들이 반씩 들어간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죠. 그래서 원래 이콜라이를 어떤 이콜라이를 이제 이 N15짜리 미디어에 키웁니다. 질소의 동위원소 중에 하나죠, N15. 이게 막 방사성 동위원소는 아닐 걸로 알고 있고요. 이 N15 같은 경우 N14보다 조금 더 무겁죠. 네, 무겁기 때문에 자, N15 미디어에 키운 이콜라이들이 갖고 있는 핵산 같은 경우에는 핵산에 질소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핵산 같은 경우에는 N15 때문에 N14에서 키운 애들보다 조금 더 무거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15에서 키우다가 얘들을 N14 미디어에 바꿔요. 미디어를 N15짜리에서 N14로 바꾸고 바로 이제 이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세대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짧게 해가지고 얘들을 그 얘들의 DNA를 뽑아서 그 DNA 무게를 측정하는데 원심 분리를 하죠. 초고속 원심 분리를 해가지고 얘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밴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모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세대 때는 원래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N15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겁겠죠. 보라색 되어 있는 거. 근데 이제 이게 한 세대 지나면 반보존적 복제 모형에 따르면 하나는 N14 가닥, 하나는 N15 가닥. 이거보다는 좀 가벼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 한 세대 더 지나면 이렇게 하이브리드 가닥이 하나씩 존재하지만 나머지 가닥 새롭게 생겨나는 거는 N14로 돼 있을 거예요. 되게 가볍겠죠. 그래서 가볍고 무거운 것들이 따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이제 이 사람들이 예상을 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예상대로 나왔는지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실험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N14 미디어에서 키워서 얘들을 이제 터트린 다음에 세포를 터트리고 세포를 터트린 다음에 세슘 클로라이드 그레디언트에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험 메소드에 대해서는 알죠? 세슘 클로라이드를 이 사람들이 이제 세슘 클로라이드를 이제 농도 구배로 만들어요. 여기다가 세슘이 굉장히 무거운 원소죠. 그렇기 때문에 농도 구배대로 이렇게 이 용액을 만들고요. 이거를 여기에 섞어요. 그런 다음에 초고속 원심 분리를 해줍니다. 초고속 원심 분리를 해주면은 이 세슘 클로라이드 그레디언트에 해당되는 여기 뽑았던 것들이 그 그레디언트에 해당되는 자기 알맞는 그 위치에 가서 딱 정렬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보게 되면요. 자, 처음에 이 위쪽이 라이트고 위치 무거운 곳이에요. 지금 0.3 시간대가 지금 있어요. 0.3세대, 0.7세대. 정확하게 애들이 뭐 1세대, 2세대가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실험할 때는 중간에 헤비도 존재하지만 대다수가 헤비가 되겠죠. 둘 다 N15로 되어 있는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 많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얘는 점점 미약해지고 상대적으로 N14 더블 스트랜드가 많아지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자 어느 순간 돼보면 이제 여기 지금 1세대 정도 되게 되면요 전부 다 N15, N14 해가지고 헤비가 대다수 차지하겠죠. 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점점 가면 헤비 양은 줄어들고 뭐가 여기 N14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했어요. DNA는 반보존적 복제다. 여러분들 임용 같은 걸 준비할 때도 이런 과학사 관련된 그런 것들도 준비를 잘 하세요. 또 뭐 이렇게 과학사에 관련된 내용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무래도 이런 이 DNA 복제 같은 거 연구할 때 처음에는 세균으로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우리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키우기도 너무 힘들고요.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진핵생물은 실험을 통해서 키워보면 알겠지만 세균에 비하면 100배, 1000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진핵생물이 너무 약해요. 이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디어에 키우잖아요. 미디어도 되게 비싸고요. 미디어도 뭐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미디어가 굉장히 고단백에 그 고위 영양이기 때문에 다른 세균, 특히 곰팡이들 있잖아요. 곰팡이들 한번 내려앉으면 거기서 쫙 퍼집니다. 곰팡이가 살면은 그런 진핵생물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핵생물의 셀컬처가 너무 힘든 게 뭐냐면 그 컨테미네이션, 오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진핵생물 하시는 데서는 모든 걸 다 손도 소독하고요. 장갑 끼고 그다음에 마스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클린 벤치가 있어요. 클린 벤치에 손만 딱 집어넣어서 실험하고요. 모든 거 할 때 다 불에다 다 끄슬러요. 이렇게 끄슬리고 완전 멸균된
플레이트, 발견된 그런 배양 접시 같은 걸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 세균은 대충 해도 잘 자랍니다. 정말 막 흔들어주고 37도에 정확하게 안 놔둬도 잘 자라요. 흔들어주고 뭐 이러면. 그리고 미디어도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더 중요한 거는 얘들 구조가 너무 단순하죠.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기가 쉽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균, 특히나 대장균을 가지고 우리가 초창기에 이 DNA 레플리케이션 연구를 많이 했어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DNA 그 복제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과 잘 그 시간을 맞춰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DNA가 복제되기 위해서는 특히 크로모조말, 박테리아도 크로모조말 DNA가 있죠. 그런 크로모조말 DNA에 꼭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리지널 레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퀀스 부위가 없으면 그 DNA 조각은 복제되지 않아요. 나중에 이 부분 플라스미드 부분에서 배우겠지만 플라스미드들도 이 오리지널 레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미드들도 복제가 가능하죠. 이 시퀀스가 없으면 복제할 수 없고요. 이 시퀀스가 있어야만 반드시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레플리케이션은 복제가 처음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보통은 그 원핵생물 같은 경우는 이 오리지널 레플리케이션을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상 예외라는 건 존재하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한 말을 수식어를 더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DNA 폴리머레이즈가 필요하게 되겠죠. DNA 복제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 DNA 폴리머레이즈 너무나 당연하지만 나머지 액세서리 엔자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조 효소들이. 보조라고 하지만 애들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이레이즈, 그다음 헬리케이스, 라이게이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살펴볼 거예요. DNA 복제는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개시, 신장, 종결 이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이니시에이션, 일롱게이션, 터미네이션. 이거는 DNA 복제뿐만 아니라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모두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개시, 신장, 종결. 그래서 개시될 때 하고 이 개시될 때가 특히나 복잡하죠. 상당히 여러 가지 팩터들이 갖다 달라붙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롱게이션 단계 쭉 DNA 가닥이 기니까 쭉 반복적인 단계가 이루어지다가 그 다음에 끝나야 될 때는 끝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콜라이의 오리지너블 레플리케이션 특별하게 우리가 오리C라고 하는데 오리지너블 크로모소말 레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오리지너블 레플리케이션 하면 뭐 그 플라스미드에도 들어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이콜라이에 있는 크로모소말 DNA의 오리지너블 레플리케이션 우리가 오리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오리C.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오리C에서 시작해서 이 오리지널 레플리케이션 처음 복제가 시작되는 곳이죠. 양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양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았어요. 바이디렉셔널 레플리케이션이 된다는 걸 알고요. 그래서 이 레플리케이션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곳을 우리가 레플리케이션 포크라고 얘기를 하죠. 복제 분기점이라고 하나요? 이 복제 분기점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서로 양 방향으로 가게 돼요. 이걸 보여준 유명한 그 사진이에요. 사진. 이 사진에 어떤 이것도 이제 아마도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진을 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가 바로 복제 레플리케이션 포크가 되겠죠. 레플리케이션 포크 되겠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레플리케이션 할 때 방사성 동위원소를 여기다 이제 미디어에 넣어줘가지고 애들을 키우는 거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감광시켜가지고 이런 시타의 모양의 몸 형태를 발견한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오리지널 레플리케이션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시작해서요. 양쪽에 복제 분기 레플리케이션 포크가 양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타 모양을 띄고 있다가 자,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두 개가 가닥이 끊어지게 되죠. 두 가닥이 돼서 두 개의 별도의 크로모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얘들이 이렇게 쭉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두 개의 고리가 이렇게 맺혀져 있는데 여기서 DNA 가닥이 끊어가지고 둘을 분리시킵니다. 자, 그러면 오리지널 레플리케이션, 오리C의 구조를 보게 되죠. 지금 오리C에 보면은 특징적인 시퀀스가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AT 리치 리전이에요. AT 리치는 AT하고 GC하고 각각 수소결합 몇 개씩이에요? AT는 몇 개예요? GC는요? 자, AT를 벌리기가 쉬워요? GC를 벌리기가 쉬워요? 그렇죠. AT 리치 리전은 바로 쉽게 벌어지는 곳이에요. DNA 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두 가닥이 한 가닥으로 돼야 되겠죠. 한 가닥으로 벌어지는 처음 이 시점이 바로 ATDH 리전이 되겠습니다. 이 ATDH 리전은 박테리아 크로모좀도 있지만요. 우리 마이토콘드리아에도 보면 ATDH 리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처음 이렇게 벌어지는 곳.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 ATDH 리전 또는 컨트롤 리전이라고 불리는 여러 그 이름들도 서로 이렇게 다르게 불리지만 어쨌든 그 부위의 특징은 AT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NA A, 드나 A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가 존재하죠. 드나 A 박스는 특징적인 서열을 얘기합니다. 동일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드나 A 박스가 뭐 하는 데냐면 드나 A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DNA 레플리케이션에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DNA라고 얘기하죠. 그냥 DNA, A, B, C 이렇게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DNA A, 그러니까 드나 A가 결합하는 곳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결합하는 그 모티프들이 5개가 존재하는 이런 특징적인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드나 A가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이 드나 A는 아까 얘기한 드나 A 박스에 결합을 해요. 박스에 결합해서 얘들이 뭉쳐요. 뭉치게 되면 아까 ATH 이전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장균 같은 경우는 드나 B라는 단백질인데 이 드나 B는 DNA 헬리케이스를 의미합니다. 드나 B가 DNA 헬리케이스인데 얘들이 벌리게 되면 이 헬리케이스가 리크루트돼서 들어와요. 그래서 헬리케이스는 싱글 스트랜드에 결합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블 스트랜드가 싱글 스트랜드가 딱 벌어지게 되면요, 여기에 헬리케이스가 딱 들어와서 얘가 앞으로 이제 그 레플리케이션 포크에서 계속 벌려주는 역할을 하죠. DNA. 그리고 드나 C 같은 경우에는 DNA를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이 드나 B와 C 같은 경우는 풀어가지고 이제 분기점이 레플리케이션 포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헬리케이스는 반드시 ATP를 소모하면서 쓰게 돼 있어요. 벌리는 거는 당연히 에너지가 들겠죠. 자, 그래서 이 과정들을 모식도로 보게 되면요. 자, 드나 A가 아까 드나 A 박스에 결합을 하게 되면요. 얘들이 자기들이 뭉쳐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뭉치게 되면요. 이렇게 ATDH 이전이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싱글 스트랜드 벌어지고 여기에 헬리케이스가 와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헬리케이스는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향하고 이쪽으로 향하겠죠. 두 개가 오는데요. 각각 이쪽을 향하는데 이 헬리케이스는 지금 이 대장균 같은 경우는 5'에서 3' 방향으로 진행을 돼요. 이렇게. 나중에 진핵생물에서 보게 되면은 진핵생물은 3'에서 5'으로 헬리케이스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닥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쭉 진행되면서 포크가 2개가 생기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ATDH 리전 세퀀스 지금 얘기했던 드나 A 박스가 있고요. GATC 메틸레이션 사이트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이 GATC 메틸레이션, GATC라고 하는 서열을 인식해서 이제 이 서열 중에 메틸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서열에 이 염기에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도 배우셨겠지만 메틸레이션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DNA 서열이 오래됐다, 새 거다. 어떤 것이에요? 오래됐다. 예를 들어 지금 두 가닥이 벌어져서 복제가 일어났어요. 그럼 새롭게 복제된 그러니까 딸 가닥, 도터 스트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 메틸레이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직 없죠. 아직 없습니다. 이 GATC 메틸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이제 얘들이 메틸레이션을 인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저 두 가닥이 둘 다 메틸레이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파렌탈 스트랜드랑 도터 스트랜드가 서로 다 메틸레이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터 스트랜드가 메틸레이션가 새롭게 생기는 데가 메틸레이션 안 됐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DNA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세포라는 뜻이에요. 얼마 안 된, 그러니까 막 복제된 지 얼마 안 되는 DNA인데 여기서 또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여기 그 메틸레이스가 여기 이 새롭게 생긴 가닥에 대해서 메틸레이션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이제 새롭게 또 DNA 복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DNA 복제의 어떤 시간적 순서를 DNA 복제가 막 무분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것들 조절하게 됩니다. 이 메틸레이션 사이트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DNA 복제가 일어나는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는 수많은 단백질들이 관여하죠. 아까 얘기한 보조 단백질들인데 보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주인공은 DNA 폴리머레이즈겠지만
자, 여기에 그 이제 DNA 복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블 헬릭스를 풀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때 DNA 헬리케이스가 역할을 하죠. 그래서 DNA 헬리케이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벌리고 토포아이소메레이즈 2 DNA 자이기데이즈라고 불리는 이 효소는요. 자, DNA 헬리케이스가 이렇게 더블 스탠드를 이렇게 벌리면 앞쪽에 양의 그 이 포지티브 슈퍼코일링이 생기죠. 그러면 그 포지티브 슈퍼코일링을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딱 끊어줘서 핑 돌려가지고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토포아이소메레이즈 2라는 얘기는 두 가닥을 다 끊기 때문에 우리가 토포아이소메레이즈 2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닥을 끊어서 지금 굉장히 얽히고 막 이렇게 꼬여 있는 부분을 풀어내고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런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막 이렇게 풀어주고 꼬인 거 이렇게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싱글 스트랜드는 아무래도 다시 서로 붙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싱글 스트랜드 바인딩 프로테인 우리가 SSB라고 하는 애들이 싱글 스트랜드에 붙어가지고 애들이 다시 더블 스트랜드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RNA 프라이머가 이제 꼭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DNA 폴리머레이즈의 단점이죠. DNA 폴리머레이즈는 반드시 3'OH가 있는데 오픈된 3'OH에다가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갖다 붙이는 역할만 할 수 있어요. 그냥 싱글 스트랜드 하나 탁 던져주고 DNA 폴리머레이즈야 너 복제해라 하면 못합니다. 애들은 반드시 3'OH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포는 DNA 폴리머레이즈가 작용할 수 있는 3'OH를 RNA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RNA 프라이머를 RNA 프라이머는 재료만 RNA지 똑같아요. DNA 지금 상호적인 서열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좀 짧은 서열들을 갖다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NA 프라이머는 프라이메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갖다가 이 RNA 프라이머를 붙이게 되겠고요. 자, 비로소 RNA 프라이머가 있게 되면 여기에 DNA 폴리머레이즈가 작동해가지고 그 뒤로 계속 이어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DNA 이 레플리케이션 폭이 두 개가 있으면요. 한쪽은 5'에서 3' 돼 있지만 한쪽은 3', 5'로 돼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DNA 복제가 5'에서 3'으로 쭉 진행됐잖아요. 자, 그 가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프라이머가 붙으면 쭉 가요. 끝까지 갑니다. 하지만 반대쪽 3', 5' 돼 있는 데는 중간중간에 계속 끊어서 진행이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끊어서 계속 거기 우리가 앞에는 리딩 스트랜드라고 얘기하고요. 뒤쪽을 레깅 스트랜드라고 얘기하는 레깅 스트랜드 같은 경우에는 RNA 프라이머가 중간중간에 계속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메이즈가 계속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아직 이 레깅 스트랜드에 있는 그런 조그만한 조각들을 우리가 오카자키 프래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DNA 폴 3가 이제 주로 이제 이 역할을 담당하고요. 대장균에서는요. 이 DNA 폴리머레이즈 3 같은 경우에는 레깅과 리딩 스트랜드 모두 다 복제를 하게 됩니다. 자, 폴 1 같은 경우에 폴 1이 있는데요. DNA 폴 1 같은 경우에는 폴리머레이즈 3가 주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폴 1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 역할을 하는데 가다 보면 이제 그 레깅 스트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카자키 프래그먼트를 만나게 되죠. 쭉 가다 보면 저기서 자 이어지다 보면 저 뒤쪽에 만들어졌던 레깅 스트랜드 뒤쪽에 만들어졌던 오카자키 프래그먼트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폴 3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러면 폴 3는 나가고요. 폴 1이 들어와서 얘들을 없애면서 이 RNA 프라이머를 없애면서 쭉 합성을 하게 됩니다. 자, 쭉 합성을 하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 갭이 만들어지죠. 갭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 지금 RNA 프라이머를 없애고 이렇게 갭이 만들어지고 갭을 연결하는 거는 그러니까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를 최종적으로 형성하는 건 우리가 라이게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그 갭을 막 메꿔줘요. 폴리머레이즈는 합성만 하지 맨 마지막 그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게이즈까지 최종적으로 필요하죠. 자, 모식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레플리케이션 폭 안에 지금 5' to 3'으로 되는 가닥에 헬리케이즈가 붙고요. 그 앞쪽에 토포아이소메레이즈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싱글 스트랜드 잠깐 아직 폴리머레이즈가 결합하지 않는 이 여기에는 SSB, 싱글 스트랜드 바인딩 프로틴이 결합하고요. 그리고 레깅과 레깅에 각각 하나씩의 DNA 폴리머레이즈가 있어요. 있고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게이즈가 여기 지금 이 부분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위쪽은 리딩 스트랜드, 아래쪽은 레깅 스트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여하는 여러 단백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말고사를 공부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제가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어떻게 보면 여기 범위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뭐 보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공부를 해두도록 하십시오. 자, DNA 폴리머레이즈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OH 반드시 여기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3'OH 뒤에서만 애들이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RNA 프라이머를 필요로 합니다. 폴 1, 3가 이제 중주 레플리케이션 담당하는 애들인데요. 2, 3, 4, 5 같은 경우에는 주로 DNA 리페어라든지 그다음에 손상된 DNA를 복제할 때 이용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1, 3가 DNA 복제에서 주요 나타나는 효소들이 되겠죠. 자, 우리 DNA 폴리머라이즈 구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엄지 손가락이 이렇게 엄지 손가락이 좀 짧긴 하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DNA에 들어오게 되고 얘가 이제 5', 3'으로 합성을 하게 되겠죠. 얘는 읽어 나가는 건 3' to 5'의 그 스트랜드를 읽어 나가는 거죠. 이 템플레이트 스트랜드를 읽고요. 얘는 합성을 5', 3'으로 합성하게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중요한 부위가 이제 여기 3' 엑소니클레이즈 사이트가 있어요. 3' 엑소니클레이즈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백스페이스 누르죠? 자연스럽게 탁탁탁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도 실수를 하게 돼요.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잘못 집어넣게 되면 여기 이 부위를 통해 가지고 잘못 들어간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를 빼게 됩니다. 그래서 3' 엑소뉴클레이즈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 구조래요. 그 구조를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데 손가락 모양은 보이지 않네요. 자, 폴 1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RNA 프라이머를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폴 3랑 RNA 프라이머 만나게 되면 폴 3가 가다가 만나게 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폴 1이 그때부터 관여를 해요. 폴 1이 관여하고 RNA 프라이머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얘는 5' to 3' 엑소뉴클레이즈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RNA 프라이머가 뒤에 있으니까 5' 쪽에 지금 있죠. 그럼 얘를 하나씩 제거를 하면서 그 자리에다 뉴클레오타이드 DNA 뉴클레오타이드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잘라내면서 합성을 하게 되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DNA 라이게이스가 이 갭을 연결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 상황들을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플리케이션 폭이 이렇게 양쪽이 벌어지게 되겠고요. 자, 5' to 3', 5' to 3' 합성되지만 한쪽은 레딩 스트랜드지만 한쪽은 레깅 스트랜드가 되고요.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아까 바이디렉셔널하게 양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우리 C에서 오리지널 레플리케이션 양쪽으로 가는데 이 오리지널 레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얘가 레딩 스트랜드면 이쪽은 레깅 스트랜드가 되겠고요. 이 대각선 쪽이 레깅 스트랜드가 되겠고 이쪽이 또 레깅 스트랜드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지금 우리가 단편적으로 봤지만 실질적으로 DNA 복제가 이런 레플리케이션 폭에서는 지금 열거한 단백질들이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복합체 형성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따로따로 지금 봤던 것처럼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복합체 형성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게 저런 내용이 안 나왔었어요. 한참 뒤에. 그래서 저도 사실 오래됐다는 걸 이렇게 느끼는데요. 자,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자, 일단 DNA 폴리머레이즈가 있잖아요. 두 개가 쌍으로 서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고 하나는 리딩 스트랜드, 하나는 레깅 스트랜드를 담당하는 애들이 있고요. 자, 얘들의 그 앞쪽에 보게 되면 헬리케이스랑 그다음에 이 토포 아이소머레이즈는 그보다 더 위쪽에 있겠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메이즈는 레깅 스트랜드에 붙어가지고 중간중간에 계속 프라이머를 형성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헬리케이스랑 프라이메이즈를 합쳐서 우리가 프라이모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DNA 폴리머레이즈 합쳐가지고 우리가 레플리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모솜은 DNA 헬리케이스, 그 다음에 프라이메이즈, 그 다음에 여기에다 DNA 폴리머레이즈 두 개를 합쳐가지고 레플리솜을 형성한다는 거, 여러분. 그리고 얘들이 여기 이제 새롭게 되기 전까지 싱글 스트랜드 바인딩 프로테인이 붙어가지고 이게 더블 스트랜드, 얘들이 싱글 스트랜드가 다시 더블 스트랜드 형성을 막아주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죠. 이런 입체적인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DNA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복제가 되죠. 이렇게
휘어가지고 바닥에.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DNA 그 복제가 일어나면 계속 늘어나죠. 근데 이제 아까 그 얘들이 어떻게 그러면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DNA 폴리머레이즈가 아까 3' 엑소뉴클리에이즈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었죠. 그걸 통해 가지고 잘못 들어간 것들을 어떻게 잘라내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DNA 폴리머레이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5' to 3'으로 합성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DNTP를 집어넣게 되겠죠. 그래서 DNTP인데 당연히 포스페이트가 3개가 붙어있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트라이포스페이트니까. 근데 그 중에 이 파이로포스페이트, 포스페이트 2개는 필요가 없어요. 이것들이 나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ATP도 마찬가지지만 GTP, CTP, TTP는 이 파이로포스페이트 때문에 고에너지 분자예요. 그래서 파이로포스페이트를 떨어뜨리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ATP를 이용하는 거죠. ATP, GTP 이걸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ATP를 쓰진 않아요. 얘들이 갖고 있던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갖고 있던 뉴클레오타이드 트라이포스페이트들이 갖고 있던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폴리머레이즈 액티비티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 폴리머레이즈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데 초당 그냥 750 뉴클레오타이드를 합성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르죠. 초당 750번 우리가 찍어도 힘든데 초당 750번 이렇게 합성을 한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아데닌의 반대쪽에 타이민이 와야 되니까 이 사이민이 오게 되면 앞쪽에 이 파이로포스페이트가 제거가 되죠. 제거가 되고 이 파이로포스페이트랑 이 OH 사이에서 이 새로운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되겠죠. 그래서 DNA 복제 아까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합니다. 자, 잘못된 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DNA 아까 폴리머레이즈가 있었잖아요. 잘못된 게 들어가면 그 폴리머레이즈 원래 AT, GC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A에 G가 오게 되면 넓죠. A에 C가 와도 좀 이상해. 왜냐하면 얘들이 수소결이 안 맞기 때문에. 얘들이 정확하게 자기의 어떤 간격이라든지 모양 자체가 일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들어가면 이 서로 상고의적인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들어가가지고 얘들의 구조를 변형시켜요. 그러니까 얘가 알아요. 폴리머레이즈가 잘못 들어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백스페이스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건 문제 없지만 잘못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되죠. 인지를 하게 돼서 여기 지금 아까 이 구멍이 뭐야? 엑소뉴클리에이즈 액티비티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를 탁 잘라내고 다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DNA 복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프로캐리어트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유캐리어트도 그 연구를 하게 됩니다. 유캐리어트는 훨씬 복잡하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 이 섹션에서는 그 진핵생물의 DNA 복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차이점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진핵생물 DNA 같은 경우에는 이 세균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뭐 세균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죠. DNA 복제가 좀 더 복잡한 이유는 일단은 더 크죠. 염색체 자체가 매우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클레오좀이 이제 있어요. 물론 이 원핵생물도 이 루프를 형성하고 얘들의 그 핵양체 구조가 있긴 하지만 이 우리 핵에 있는 진핵생물에 있는 그 뉴클레오좀처럼 복잡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셀 사이클 레귤레이션 자체도 매우 복잡하죠. 나중에 여러분 셀 사이클을 배울 때 보게 되면 수많은 단백질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런 관여하는 과정 중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유캐리어트에서 DNA 복제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염색체 하나가 웬만한 그 세균 염색체 몇십 개를 합쳐놓은 것만큼 굉장히 크죠. 우리는 여러 개의 염색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주어진 S기 동안 DNA가 복제가 되려면요, DNA 복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염색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너블 레플리케이션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염색체 하나에 여러 개의 오리지너블 레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증명한 게 후보만과 릭스의 실험인데요. 얘들 같은 경우엔 트리튬, 여러분 H의 중수소
수소에 중성자가 2개 있는 걸 우리가 트리튬이라고 합니다. 3H, 그죠? 이 트리튬인데 트리튬은 방사성 동위원소예요. 자, 여기다가 트리튬이 들어있는 그런 DNTP를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리튬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복제가 되겠죠? 쫙 복제가 되다가 그걸 빼주면 복제가 그 트리튬이 없고 이게 정상적인 그냥 비방사성 동위원소의 그 수소가 들어간 그걸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펄스가 돼 있죠? 우리가 점선 있게 넣어준 것처럼 돼 있는데 이 펄스는 트리튬을 처리했을 때 DNA 복제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보고 있어요. 여기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 투명한 부분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트리튬이 없는 DNA 사슬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얘들은 염색체 하나에도 여러 개의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이 있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이 염색체 여러 개 존재하고 있고요. 애들이 각각에서 레플리케이션 시작되고 결국은 이것들이 가다가 중간에 만나면서 두 개의 염색체를 지금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스터 크로마티드 자매 염색 본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S기 동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진핵생물 중에 제일 간단한 시스템이 뭐냐면 이런 거 연구하기가 단세포 생물이죠. 그래서 진핵생물 중에 가장 하드하긴 하지만 하드한 축에 속하지만 연구하기도 쉽고 키우기도 쉬운 게 바로 효모예요.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사이 이 효모인데요. 이 효모에 이제 ARS 엘레먼트라는 게 있어요. 효모의 이 부분도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죠. 아까 봤던 대장균에 우리 레플리케이션 오리C라는 부분이 있었죠. 시퀀스 특징이 있었잖아요. 거기랑 거의 비슷한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RS가 autonomously replicating sequence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레플리케이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약 50베이스 정도 되고요. 8 리치입니다. 역시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드나 A 박스 같은 비슷한 시퀀스를 특정 시퀀스 3개 또는 4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세균이나 이거나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벌어지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플리케이션은 프리 레플리케이션 컴플렉스가 일단은 모이게 돼요. 프리 레플리케이션 컴플렉스가 모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오리진 레코그니션 컴플렉스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6개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있음으로 해서 레플리케이션 시작되는데 여기에 이제 MCM 헬리케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바인딩 해가지고 우리가 DNA 레플리케이션을 허락해도 된다. 이런 어떤 신호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MCM 헬리케이스가 여기에 결합하지 않으면요, 이 프리 레플리케이션 컴플렉스에 결합하지 않으면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MCM 헬리케이스가 결합해야만 비로소 레플리케이션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레플리케이션이 시작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22개 이상의 많은 단백질들이 결합해서 이 MCM 헬리케이스를 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돼요. 복잡하죠, 훨씬. 이 그림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너무 복잡해서 그러는지. 우리는 주로 이제 원핵생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은 DNA 폴리머레이즈도 종류가 많아요. 알파, 델타, 엡실론, 겜마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알파, 델타, 엡실론이 핵 DNA에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마가 마이토콘드리아 DNA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엡실론, 델타 같은 경우에는 리딩과 레깅 스트랜드를 각각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업화가 되어 있는 그런 애들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 알파, 델타, 엡실론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한 DNA 레플리케이션 효소이긴 하지만 DNA 레플리케이션에 관련된 폴리머레이즈이긴 하지만 얘들은 이상 상황을 대처를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가다가 좀 이상하게 변형되거나 손상된 DNA 부위를 만나면 거기에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지나가요. 거기를 복제를 할 수 없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도 무슨 캐파 이건 내가 알고 있어요.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얘들이 와가지고 그런 리페어 처리된 그러니까 이 데미지 DNA를 우리가 레플리케이션하는데 관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리페어라고 하는 거는 알파, 델타 이 애들도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DNA 리페어 보게 되면 리페어 메커니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잘라내놓고 새롭게 DNA 복제하는 부분, DNA 정상적으로 복제하는 부분들은 얘들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 애들이 다 관여하게 됩니다. 알파, 베타, 델타, 굉장히 많은 이 뭐죠? 시그마, 그죠? 람다, 뮤, 사이, 세타,
뭐지? 네? 베타. 좀 잘 알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얘들 아까 그 폴리머레이즈 1이 하는 기능이 뭐였어요? 뭘 제거했죠? 아까 그 RNA 프라이머를 제거했죠? 그러면 얘들도 그런 기능이 있느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5' to 3' 엑소뉴클레이즈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 그 역할을 하는 애들이 바로 플랩 엔도뉴클레이즈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 자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아까 폴리머레이즈 1은 자르면서 합성을 했었잖아요. 근데 얘들은 자르면서 합성하는 DNA 폴리머레이즈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자르는 애들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랩 엔도뉴클레이즈는 여러분 플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뭐가 이렇게 풀럭거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풀럭거리는 DNA 이중 나선이 있으면 아까 RNA 프라이머 시퀀스가 있으면 얘가 이제 폴리머레이즈 몸에 이게 또 뜨잖아요. 그래서 플랩이 뜨게 돼요. 이렇게 뜨게 되면 이거를 잘라주는 효소가 있어요. 그걸 플랩 엔도뉴클레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플랩 엔도뉴클레이즈가 이제 프라이머를 제거하게 됐죠. 그래서 DNA 폴리머레이즈 그 델타가 레깅 스트랜드를 합성하는 애들이잖아요. 얘가 쭉 가게 되면 얘가 밀어내요. 이렇게 RNA 프라이머 시퀀스를 이제 싱글 스트랜드로 밀어나게 되면 그것들을 잘라주게 되죠. 그 그림을 보게 되면요. 자, 쭉 여기 지금 보이지 않지만 RNA 폴리머레이즈 델타가 여기 DNA 폴리머레이즈 델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쭉 가다가 걸려 밀어 이렇게 밀어요. 걔는 합성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합성하면 뜨죠. 이렇게 뜨게 되면 플랩 엔도뉴클레이즈가 이게 뜬 것을 인식해가지고 자르고 해서 쭉 진행돼서 결국은 다 진행되게 되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역시 갭은 DNA 라이게이즈에 의해서 연결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끝나는 거 참 중요하죠. 끝나는 거 중요한데 DNA 폴리머레이즈는 자, 5' to 3'으로만 합성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DNA 합성을 개시할 수가 스스로 DNA 합성을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DNA 레깅 스트랜드도 역시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 그 부분이구나. 죄송합니다. 딴 생각을 하다가 이게 지금 텔로미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텔로미어. 그러니까 DNA가 아까 폴리머레이즈가 RNA 프라이머 뒤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RNA 프라이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지금 DNA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3' 엔드라고 하면 여기서는 5' to 3'으로 합성이 되겠죠. 처음에 이제 여기 벌어지게 됐을 때 여기다가 이제 붙일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붙일 수는 없겠죠. 여기. 그러니까 프라이머라고 하는 게 이 끝에서부터 붙으면 참 좋은데 끝에서 붙을 수가 없어요. 레깅 스트랜드는 중간에 프라이머가 붙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중간에 붙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데 리딩 스트랜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했으면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붙여가지고 쭉 갈 수 있단 말이죠. 처음 여 끝에서부터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끝부분이 나중에 딱 합쳐지게 되면 하나로 이렇게 뜨게 돼요. 여기 이제 더블 스트랜드 이쪽은 싱글 스트랜드로 뜨게 되는 그런 분야가 남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염색체 맨 끝부분이라고 하면 이 염색체 맨 끝부분은 텔로미어가 돼요. 그렇죠? 텔로미어의 끝부분에 이렇게 프라이머가 결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뜨게 돼요. 이런 오버핸들은요 나중에 잘려나가요. 이게 더블 스트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잘려나가기 때문에 복제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저기 부분은 잘려나가죠? 그래서 한번 복제할 때마다 이 끝에 있는 텔로미어 시퀀스가 짧아지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짧아지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에이팝토시스 신호가 되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 신호 때문에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 에이팝토시스 신호를 받게 된 그 세포가 죽게 되고 노화되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 텔로미어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체세포, 일반적인 체세포는 텔로미어를 그냥 짧아진 상태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체세포 같은 경우 몇 번 복제하면요, 세포 3회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제 세포 3회를 안 돼야 되는 세포들이 몇 개 있죠. 특히 우리 생식세포들. 생식세포들은 그게 자기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생식세포를 받는 자손들한테 영향을 짧아진 상태에서 자손들한테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손들이 오래 못 살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해석이지만 어쨌든 생세포 부분에는 이런 텔로미어가 짧지 않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암세포들도 마찬가지고요. 단세포 생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세포 생물들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진다고 하면 언젠가 걔들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종이 멸종될 겁니다. 어느 순간 많이 분열했으면 그걸 막기 위해서 있는 효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이제 텔로미어 시퀀스는 특정 서열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코딩 시퀀스는 아니죠. 사람 같은 경우에 TAGG라고 하는 서열이 쭉 반복돼요. 계속. 이 텔로미어 시퀀스. 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자, 이런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국제 때만 짧아지는 걸 막기 위한 효소가 텔로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이 텔로머레이즈는 DNA하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RNA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RNA와 단백질의 복합체입니다.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효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RNA 서열은요,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려주는 그런 어떤 그 템플레이트, 사본으로서 그 템플레이트로서 이용이 됩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기 더 빠른데, 자, 텔로미어 부분이 지금 3' 엔드 쪽이 떴어요, 지금. 그죠? 이렇게 떴으면 텔로머레이즈가 와서 3' 엔드에 붙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이제 지금 텔로미어 시퀀스를 가지고 있죠? 텔로미어의 상보적인 RNA 서열을 이 텔로머레이즈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GGG 그 엔드에다 CCC 붙이고요. 아까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TTAGGG였죠? TTAGGG가 여기 상보적으로 합성이 되죠. 여기 여기에 대해서 쭉 합성이 됩니다. 이 상보적인 결합에서 얘가 합성을 시켜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어가지고 그 뒤로 가가지고 또 TTAGGG를 또 합성하고 어느 정도 길어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 프라이머가 들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생기는데 또 합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남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아까보다는 상황이 좋아졌죠. 이게 몇 번 쭉 길어지게 되면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게 텔로머레이즈의 기능이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 부를게요.